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색화 반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색화 반응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일야드 반응 이야기를 했었죠. 마일야드 반응 정리가 됩니까? 마일야드 반응 당하고 아미노산의 결합이죠. 축합 결합을 통해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화합물들 뭐 그러면서 아마도리 전 얘기 있었고 HMF 뭐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맨 끝에 멜라노이드라고 하는 갈색 물질을 만들어내서 갈색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효소적인가요? 비효소적인가요? 네,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었죠. 자, 그럼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에는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것이 캐러멜화 반응이었었죠. 네, 그것하고 플러스 효소적 갈색화 반응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캐러멜화 반응의 정의입니다. 아미노 화합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 꼭 강조하고 싶네요.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당류만을 6점 이상으로 가열할 경우에 산화 및 분해산물이 중합, 축합 반응에 의해서 갈색 물질을 형성하는 반응이다.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있었었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 호정화.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호화, 노화 이야기하면서 더하기 호정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탄수화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였었을 때 이것은 당이 아니라 탄수화물이죠. 전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얘네들이 갈색화가 일어나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그런 기작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설탕과 같은 저당을 6점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즉 180도에서 200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경우에 산화 및 분해산물이 중합 축합 반응에 의해서 갈색물을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자, 외부에서 얘네들은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된다. 이 뜻은 마일야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마일야드 반응은 에너지가 공급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네, 그 대신에 열이 가해지면 반응이 더 빨라질 뿐입니다. 캔디, 과자, 빵류 같이 당이나 전분 함량이 많고 가열 공정이 있는 제품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이용을 한 제과 제빵에서의 캔디 만드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빵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은 캐러멜과 반응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죠. 간장, 된장, 합성 청주, 양주, 청량음료, 과자류의 갈색에 이것은 착색료로도 사용됩니다. 무엇이 카라멜 색소는 여기서 나오는 이 색소를 이용을 해서 착색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간장이 캐러멜화 반응으로서 만들어낸다. 그것은 아니에요. 간장은 뭐였죠? 마일야드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문구에 대해서 어,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 적절하게 일어나는 pH는 6.5에서 8.2 정도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 산성과 알칼리 조건에 따라서 얘 역시도 반응 경로가 달라요. 네, 마일야드 반응도 애시드인 산성인과 알칼리 조건에 따라서 반응 생성물이 다르죠. 얘네들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과당이나 포도당이나 설탕 이렇게 당의 종류에 따라서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좀 차이가 납니다. 과당은 110도, 포도당은 160도, 설탕도 160도 정도에서 캐러멜화 반응이 시작이 되죠. 네, 이 캐러멜과 반응은 이전에 있는 슬라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캐러멜과 반응은 결국은 쉽게 얘기를 해서 당들을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서 당들이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얘네들이 결합이 끊어지고 다시 뭉치게 되는데 이때 향기나든지 색깔을 내는 물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얘네들도 많은 화합물들 컴파운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컴파운드 이름 나오는 것이 더 복잡하고 무엇보다 마일야드보다 좀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이 됐습니다. 단지 마일야드하고 차이점만 중심으로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스코르브산 산화 반응입니다. 아스코르브산은 이 아스코르 아유 왜 쓸 때마다 틀려요 저는. 아스코빅 애시드를
얘를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쓰는데요.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비타민 C의 전구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로서 잘 알려져 있어요. 또 이 비타민 C는 갈변제예요.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은 얘네들이 산화가 더 진행이 되면 오히려 갈색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코르브산이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은 항산화제 역할, 항갈변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비가역적으로 산화되게 되면 산화 생성물들이 오히려 갈색 반응을 더 일으키게 된다. 산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DHA로 되어서 여기서 DHA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다이 하이드록시 아세톤의 준말이에요. 산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아스코빅 애시드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 되어서 락톤으로 전환돼서 최종적으로 퓨란 유도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DHA를 거치지 않고 락톤 고리가 개환돼서 최종적으로 프로프랄 유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우리가 그 전에 그 카라멜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일레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땐 산이나 알카리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아스코빅 애시드는 산소가 존재할 경우냐 아닐 경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앞에 있는 것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라멜라이제이션은 이렇게 슈크로즈를 보면 슈크로즈가 뭐에 글루코즈하고 플럭토즈잖아요, 그죠? 이것이 얘네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고서 아스틱 애시드, 뭐 말톨, 퓨란 이와 같은 이 아스틱 애시드 같은 경우는 신맛을 내고, 그다음에 너티, 이것은 저 땅콩이라든지 견과류 냄새가 나고 카라멜 같은 그런 테이스트가 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효소적 갈변 반응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효소적인 갈변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이 폴리페놀류인데요. 폴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모노 얘기하면, 모노는 한 개란 얘기였죠. 그 다음에 두 개는 다이라고 얘기를 했고, 세 개는 트리.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언제 나왔었죠? 이게 지방 얘기할 때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무수한 그런 것은 폴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폴리. 그러면 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분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분자가 페놀인데, 이것이 폴리니까 이러한 분자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폴리페놀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폴리페놀류가 산소의 존재 하에서 산소가 있으면 세포에 있는 산화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이미 산화효소가 우리 뭔지 알죠? 산화효소, 산화환원에 관련된 것이니까 O2를 받아들여 갖고 하는 효소예요. 작용을 받아서 산화되면서 갈색 색소, 갈색 잘못 친 줄 알았더니 맞게 쳤네요. 갈색 색소인은 멜라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색화 반응을 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즉 폴리페놀의 O2를 받아서 얘네들을 갖다가 공격하기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 산화효소. 산화효소가 그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효소와 기질과 그다음에 산소가 꼭 있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요. 뭔 일이? 효소적 갈변 반응이 일어난다. 효소는 폴리페놀 산화효소라고 합니다. 산소가 존재할 때 기질인 폴리페놀류를 산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에 의해서 얘네들 불활성화돼요. 왜? 단백질이니까 어떻게 돼요? 열에 대해서 변성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능적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렇죠? 사과라든지 뭐 그런 거 썰어 놓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홍차, 커피, 코코아, 건포도, 건대추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갈변화이다. 폴리페놀 산화효소에 의한 갈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차인데, 홍차는 녹차를 재료로 만듭니다. 그러면 왜 홍차는 갈색이죠? 그리고 홍차, 녹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홍차는 녹차에서 만들어져요. 녹차에서 홍차를 만들어지는데 이 홍차를 만들기 위해 녹차는 홍차하고 다른 점은 얘는 덮는다고 그러죠. 큰 가마솥 뚜껑 같은데 가마솥 같은 데다가 놓고 얘들 한번 덮어요. 그 이유는 덮는 이유는 열을 쪼이게 되면서 열을 쪼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효소가 불활성화돼요. 이 안에 있는 효소가 제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돼야 안 돼요. 산화가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녹차 안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카테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소를 받아서 변형이 안 되고 얘들 이미 그 효소들을 갖다가 다 이제 죽였다기보다도 불활성화 시켜버렸으니까 그냥 폴리페놀류를 그대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홍차는 그렇지 않고 덮는 과정이 없이 얘네들을 내버려 두면서 자연적으로 효소에 의해서 효소를 오히려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마음껏 산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색깔이 갈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나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녹차는 홍차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그 산화, 그 뭐라, 그 항산화적인 그런 효과가 더 있다고 그러죠. 네. 홍차와 녹차의 중간에 뭐죠? 우롱차 같은 것이 있어요. 우롱차. 우롱차는 홍차와 같이 산화된 그러한 차들을 갖다가 비율이 조금 섞여서 들어간 것을 갖다 우롱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또 효소 중에 하나가 이제 티로시네이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티로신에 작용한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해서 일어난 갈변입니다. 특히 감자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감자를 철로 된 칼이나 구리로 된 용기로 처리하게 되면 갈변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철이나 구리 이온 이런 금속 이온에 의해서 효소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를 소금물에다 담아두면 갈변이 저지되는 이유는 소금물에다가 담가두게 되면 바깥에 있는 O2와 결합이 안 되겠죠. 감자가 O2와 접촉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녹차와 홍차, 그다음에 여기 우롱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먹을 수 있는 곡물과 약초를 찾아서 하루 종일 숲을 돌아다니다 지친 신성한 농부, 신농이라고 하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72번이나 독에 중독되었는데 독이 퍼져서 목숨을 잃기 직전에 한 이파리가 입으로 들어와서 씹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인데, 여튼 중국 사람들은 그러한 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신농의 이야기는 고대 중국에서 차의 중요성을 그만큼이나 강조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로서는 중국에서 차가 처음 대배된 것은 약 6천년 전이거나 뭐 피라미드를 짓기 1500년 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중국 차나무는 오늘날 전 세계에 기른 것하고 같은 품종이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섭취되었다고 합니다. 차는 채소로 섭취하거나 곡물, 죽과 함께 조리되었었다고 하는데 고작 1500년 전에 음식에서 음료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열과 수분의 조합이 초록 이파리에서 복잡하고도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조리 과정이 변화한 후에 생긴 표준 방법은 차를 가열을 하고 그다음에 운반 가능한 덩어리를 포장을 하고 가루로 간 다음에 뜨거운 물과 섞어서 모차 혹은 말차라고 불리는 음료를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말차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뚜렷한 중국의 차 문화로서 발전하였습니다. 차는 책과 시의 주제였고 황제들이 좋아하는 음료였고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표현 수단이었고 차의 거품으로 화려한 그림을 그렸었는데 오늘 카페에서 나오는 카페 라떼 아트하고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9세기 당나라 시대에 일본의 승려가 처음으로 일본에 차나무를 들여와서 일본은 또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로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좀 빠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명나라 시대에는 중국 황제가 차의 표준을 차를 압축한 덩어리에서 압축하지 않은 차입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중국은 차나무를 독점하고 있었었는데 자기, 비단,
이런 것과 함께 중국의 3대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차였었습니다. 이게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서 중국은 큰 힘같이 경제적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러고 1600년대 초에 네덜란드 상인이 유럽으로 대량의 차입을 중국에서 가져왔을 때부터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르투갈의 귀족 여성 혹은 영국 찰스 2세와 결혼했을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상류층의 차를 전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국은 한창 식민지 영향력을 또한 넓히면서 세계의 새로운 권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1700년대 차는 유럽에서 커피의 10배의 가격에 팔렸고 역시 그때도 중국에서만 길렀습니다. 차 무역은 이익을 많이 낳아서 서양의 무역 회사 중에서 쾌속 범선으로 만들어서 차를 수입했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차를 가장 빨리 유럽에 들어오려고 했고 처음에 차는 은으로 거래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것을 갖다가 아편으로 바꿨죠. 아편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었고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관리들에게 어, 그 영국의 영향력을 반발하는 차원으로 막대한 영국산 아편 화물을 파괴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1842년에 패배한 청나라가 홍콩의 항구를 이 사람들한테 주면서 무역을 다시 재개할 때까지 중국의 해안에서 전쟁은 계속되었었습니다. 전쟁은 한 세기 넘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켰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스스로 차를 기를 수 있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시장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 로버트 포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파이 명령을 했습니다. 변장한 후에 어, 중국의 차 재배 지역을 갈라지어서 차나무들과 숙련된 차 재배들을 전부 다 빼갖고 밀수를 한 것이죠. 그때부터 차나무는 더욱 멀리 펴졌고 차가 일상 상품으로 선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차는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마시는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터키의 티베트 여러 그런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존재하는 문화만큼 다양하게 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그 녹차는 이와 그 덕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쪽 주로 이제 아시아 쪽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죠. 홍차는 이제 그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잘 먹고요, 잘 마시고. 자, 그러면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간색 글자가 많겠죠. 그러면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 열을 처리하면 됩니다. 단백질이니까 그죠? 단백질이니까 변성시켜 버리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저온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반응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가 있어요. 속도를 아주 낮출 수가 있어요. 빠르게 냉동해서 마이너스 18도씨 저장까지. 그렇지만 반응 속도는 낮춰지나 효소에 대한 활성이 완전히 억제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pH를 조절할 수가 있죠. 네, 시트르산이나 말산이나 인산과 같이 유기산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 효소 때 이미 배웠죠. 효소는 효소의 특이성, 특징 얘기할 때 첫 번째 기질 특이성 얘기했었고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pH였죠. 네, 여기서 pH 조절. 자, 그다음에 이제 직접 물질을 갖다 사용해서 효소를 갖다 못하게 활동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이온 같은 것을 처리하게 되면 억제를 할 수 있고 보통 식품에 사용되는 소금 농도는 1%로 냈을 때 완전하게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갖다 산소를 갖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물속에 소금물에다 넣어서 차단시키게 되면 더 이상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효소 저해제를 또 사용했었을 때 아황산 가스나 아황산 나트륨, 아황산 수소나트륨 이렇게 아황산염은 아황산염은 대체로 강력한 저해제로 하고서 특히 이제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이제 이거 첫 번째는 효소 활성을 갖다 직접 억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질이나 중간산물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침지를 시켜버리거나 환원성 물질인
아스코르브산이나 아황산 가스나 아황산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SH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중간산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무슨 진공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효소적 갈변 반응은 첫 번째 효소적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 기질 또는 중간산물을 제거하는 방법, 산소의 제거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가열처리라고 하는 것은 효소 활성의 억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잘 보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감사합니다를 안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 비효소적 갈변 반응과 그 다음에 캐러멜라이제이션 이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유도되어지는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속속들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와 같이 어떤 조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